시청자, 광역단체장을 거의 싹쓸이한 선거에서 왜 정작 민주당 당원들은 이틀이 지나도록 표정이 풀리지 않고 있을까요? 이번 6.3 지방선거 결론부터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졌다는 프레임 틀렸습니다. 압승이에요. 그런데 이겼으니 됐다는 안도 이것도 틀렸습니다. 둘 다 핵심을 비켜갑니다. 한번 보세요. 2022년 8회 지선 때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단체장을 사실상 쓸어갔습니다. 그 판을 이번엔 민주당이 거의 통째로 돼가지고 왔어요.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 우세, 국민의힘은 7곳이었습니다. 경기지사는 추미애 후보가 15.67%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됐고 험지로 분류되던 부산과 울산에서도 민주당이 이겼어요. 비교를 하나 해보면 감이 옵니다. 2018년 7회 지선 때 민주당이 광역 14곳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2022년엔 5곳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이번에 그걸 다시 11곳 넘게 끌어올린 겁니다. 대선 1년 만에 치르는 이른바 허니문 선거라 사실 압승은 어느 정도 예고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우리 당원들이 비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선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좋은 결과지 앞에서 정작 당 안공기는 무겁습니다. 겉으로는 다들 옷이 멋지다고 박수를 치는데 누구 하나 임금님이 지금 벗고 있다는 말은 안 하는 분위기랄까요? 그 벗은 자리가 어디냐? 그게 오늘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이유는 딱 세 곳입니다. 서울시장, 평택을, 부산 북구갑 이 세 곳만 국민의힘에 내줬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하필 이 세 곳만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은 이걸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왜 졌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기는 판에 왜 굳이 구멍이 났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패배 분석이 아닙니다. 압승 안에 난 구멍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압승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숫자가 크면 그 안에 균열이 안 보이거든요. 16곳 중 11곳이라는 숫자에 취해 있으면 딱 그 세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안 들여다봅니다. 원래 이긴 쪽은 복귀를 잘 안 해요. 진 쪽만 복귀하죠.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이긴 쪽이 더 차갑게 복귀해야 합니다. 다음 전국 단위 선거는 더 클 거고 그때도 이 구멍이 그대로면 그땐 압승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일부 매체하고 스피커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 공천했다. 그러니까 전부 정청래 책임이다. 그런데 이 프레임 사실관계부터 어긋나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진작에 전략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공천의 실무 책임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최고위원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주류가 안 보여주는 게 이 지점입니다. 책임이 한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의 구조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되물어 봐야 합니다. 복잡한 구조를 한 사람 탓으로 단순하게 묶어버리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편해질까요?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어디서 무엇을 내줬나? 둘째, 왜 그 세 곳에서만 마음이 모이지 못했나? 셋째, 이 분열에서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보나? 마지막 질문이 사실 오늘의 진짜 주제입니다.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이번 재보궐선거 성격부터 짚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14곳을 다시 뽑았는데 그중 13곳이 원래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의석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건 공격전이 아니라 방어전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리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13곳 중 11곳을 지켰습니다. 방어율로 치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는 평균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뚫린 2곳,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로 기억되죠. 그래서 11곳을 지키고도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뚫린 자리 면면이 묘합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눌렀고 정원호 후보는 다음날 모든 게 제 탓이라며 깨끗하게 승복했습니다. 부산 북구갑 재보궐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이겼고요. 평택을 재보궐에서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시장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청장만 내리지낸 행정으로는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졌습니다. 서울이라는 지형 자체가 원래 우리한테 까다롭고 오세훈 시장이 다져놓은 기반도 두꺼웠죠. 다만 서울에서도 자치구 권력은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시장 한 자리와 그 아래 구청장 다수가 엇갈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완패가 아니라 윗집만 내준 그림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두 곳이에요. 하필 거기서 당선된 게 누구냐. 이게 당원들 속을 더 긁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입니다. 자기 당에서 제명까지 됐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던 인물이 재보궐로 다시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석을 내준 게 아니라 묻혀있던 인물을 다시 띄워준 모양새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기분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참패한 국민의힘이 딱 이 두 석을 근거로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라는 명분을 챙기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에서 갈라져 내준 자리가 상대한테는 재기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한 석이 한 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택을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 지역, 원래 민주당에선 이광재 후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광재 후보는 조국 대표하고는 내란을 같이 극복한 동지인데 어떻게 맞붙냐면서 평택을 출마를 고사하고 오히려 험지인 하남갑으로 갔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민주당은 김용남 후보를 냈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직접 평택을 해 나왔어요. 같은 편이 둘로 갈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가 표를 나눠 가졌고 그 틈을 유이동 후보가 파고들어 당선됐습니다. 조국 대표는 3위로 낙선했고 그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까지 내려놨어요. 조국 혁신당은 1년 6개월 만에 다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KBS도 이걸 여권 분열이 부른 어부질이라고 정리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 여기 딱 들어맞습니다. 부산 북구갑도 결이 비슷합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 이재명 정부에서 AI 수석을 지낸 분이에요. 능력은 검증됐는데 정치인 하정우로서는 당원들도 동지들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시간표를 보면 답이 나와요. 4월 말에 수석에서 물러나고 며칠 만에 인재 영입, 그리고 곧바로 전략공천으로 험지에 투입됐습니다. 당원 마음을 데울 시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 이럴 때 순서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당원하고 동지들 마음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외연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거꾸로 갔다는 지적이 캠프 안팎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이 보이는 것 같죠? 후보들이 새 얼굴이라 인지도가 낮았다. 그래서 졌다. 깔끔하죠. 그런데 인지도가 낮아서 진 거라면 정말 그게 다일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지도가 진짜 문제였다면 왜 옆 지역은 같은 당이 이겼을까요? 평택만 봐도 그래요. 같은 평택인데 시장 선거는 민주당이 이겼고 국회의원 재보궐은 졌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시장 선거는 우리 쪽 후보가 한 명이었고 국회의원 선거는 김용남 조국들로 갈렸다는 거예요. 범여권 표를 합쳐서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아니라 표가 합쳐지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울산을 보면 정반대 그림이 나오거든요. 울산시장은 진보당과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겼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회견에서 진보당 당원들한테 따로 감사 인사를 한 게 그래서요. 한쪽은 갈라져서 지고 한쪽은 합쳐서 이겼습니다. 같은 날 같은 선거에서요. 이 정도면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운 패턴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그 세 곳에서만 마음이 모이지 못했을까요? 김어준 공장도 선거 끝나자마자 이 지점을 짚었는데 진단이 저하고 정확히 겹칩니다. 출발점은 합당 무산이에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선거 전에 합당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 지지층 다수도 찬성했고요. 합당만 됐으면 평택을의 후보가 둘로 갈릴 일이 애초에 없었어요. 단일 후보로 붙었으면 유이동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막혔습니다. 누가 왜 막았는가? 합당을 앞장서서 반대한 흐름이 있었다는 지적이 당 안에서 계속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요인은 선거를 사실상 두 개 동시에 치렀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지방선거, 안으로는 당내 미래 권력 경쟁이 같이 굴러갔어요. 김어준 공장 표현을 빌리면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풀파워로 선거를 못 치렀습니다. 풀파워로 붙었어도 이길 선거였는데 절반의 힘을 자꾸 안쪽에 썼다는 거예요. 적벽대전에서 100만 대군이 무너진 건 전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안에서 어긋나고 바람 한번 바뀌니까 끝났습니다. 반대로 풀파워로 붙은 곳은 어땠습니까? 최대 승부처라던 경기지사 추미애 후보가 두 자릿수 차이로 이겼어요. 당이 힘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이만큼 벌어집니다. 그 힘을 안쪽 싸움에 쪼개 쓴 곳에서 딱 구멍이 났던 거고요. 같은 당 같은 선거인데 한쪽은 압도하고 한쪽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게 결집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아픕니다. 지지자 갈라치기. 한쪽에서 이제는 새로운 이재명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편을 가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래 함께 온 당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 둘 곳을 잃는 겁니다. 이게 왜 자해냐면요. 대선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표거든요. 그 표를 모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제 구버전이라는 신호를 주는 순간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니라 기반 허물기가 됩니다. 새 식구 드리겠다고 살던 식구를 내보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모순이 하나 더 겹칩니다. 평소엔 총구는 밖으로라고들 하잖아요. 같은 편끼리 검증으로 흠집내지 말고 화력을 상대당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후보 검증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그게 진영에 도움이 되냐며 입을 막으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한 캠프 대변인은 방송에서 우리 후보 의혹을 너무 세게 검증하면 진영의 손해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당원들은 후보가 누군지 뭘 해온 사람인지 알아야 마음을 줍니다. 검증은 흠집내기가 아니라 당원이 이 후보를 자기 후보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 입구를 막아놓고 결집을 기대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발언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기도당을 이끌었던 김승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경선을 치르느라 후보들이 너무 지쳤다. 비용도 많이 썼다. 그래서 본선에서 하나로 못 뭉쳤다. 같이 출연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받아쳤습니다. 그건 후보들 사정이지 유권자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흩어진 건 아니라고요. 맞는 지적이죠. 유권자가 경선 일정표 보고 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발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면 방향이 보이거든요. 경선이 길어서 졌다 이 말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경선을 줄이자, 결선 투표를 없애자 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당원 1인 1표제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결선 투표가 없어지면 1차 투표에서 표가 여러 후보로 갈렸을 때 그냥 1등이 먹습니다. 30%만 받아도 나머지 70%가 갈라져 있으면 당선이에요. 누가 유리합니까? 이미 이름이 알려진 현역, 조직 가진 기득권이 유리합니다. 새 인물 당원들이 키우고 싶은 후보는 그 70% 안에 묻혀버려요. 결선까지 가야 그 70%가 한 사람으로 모일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 기회를 통째로 없애자는 겁니다. 표가 흩어진 게 아니라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이 한 줄이 이번 선거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결집 실패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결집의 도구인 일인 1표제를 흔들자고 하는 거예요. 콩지 자리에 팥쥐를 앉혀놓고 콩지가 일을 못한다고 하는 셈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건 당원의 권리인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당원 1인 1표제 이거 그냥 룰 하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당은 계파와 줄서기로 후보가 정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 고리를 끈차고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를 같은 무게로 세운 겁니다. 권리라는 건 한번 손에 쥐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쉽게 다시 빼앗기는 게 권리예요. 개편 휴일화 같은 멀쩡한 말로 포장해서 말이죠. 결선 투표를 없애자는 말이 무서운 건 그 포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결선 투표가 부담이라는 얘기, 1인 1표제를 손보자는 얘기가 하필 선거 끝나자마자 패배 분석이라는 옷을 입고 나옵니다. 평소엔 조용하다가 책임론으로 당이 어수선한 딱 이 틈에 나오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손볼 명분을 만들기에
이만한 타이밍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합당은 또 왜 막혔을까요? 명분은 여러 가지였지만 구조를 보면 단순합니다. 두 당이 하나로 합쳐지면 줄어드는 게 생기거든요. 공천 지분 자리 지명도를 나눠 갔던 사람들 입장에선 합당이 곧 자기 몫이 줄어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원 다수가 원해도 정작 그걸 끝까지 미는 동력은 약했던 거예요. 당원이 원하는 방향하고 일부 인사들의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을 막은 손과 지금 1인 1표제를 흔드는 손이 묘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둘 다 당원 다수의 뜻을 차단한다는 점에서요. 한두 번이면 우연인데 이게 반복되면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결선 투표가 사라지면 누가 웃을까요? 인지도 높은 현역, 조직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기 당권, 차기 권력을 염두에 둔 쪽이 이 흐름을 반긴다는 관측이 당 안에서 돕니다. 누구라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보여요. 당원 게시판하고 온라인 반응을 보면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기긴 했는데 왜 이렇게 찜찜하냐는 글이 줄을 잇거든요. 당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압승이라는 결과지 뒤에서 누가 어떤 계산을 했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 디테일이라 유권자는 모른다며 덮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터지는 법이죠. 주류 언론은 정청래 공천 책임만 반복합니다. 정작 왜 그 세 곳에서만 마음이 안 모였는지, 누가 합당을 막았고 누가 1인 1표제를 흔들려 하는지 이건 거의 안 짚어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압승판을 다 깔아놓고도 굳이 그 안에 구멍을 내려는 흐름이 있다는 게 황금알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 짓이에요. 거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알이 없는데 말이죠. 결선 투표 없애서 당장 한 자리 챙기려다 당원들 마음 전체를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으로만 보이면 절반만 본 겁니다. 1인 1표제 당원 주권, 이게 사실은 12.3 이후 이 나라가 다시 세우려는 개혁 동력의 엔진이거든요. 당원이 직접 후보를 세우고 직접 방향을 정하는 구조, 이걸 흔든다는 건 개혁의 핸들을 다시 소수 기득권 손에 돌려놓겠다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주당 집안일이 아니라 그 선거 결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조금 더 멀리 볼까요? 이재명 정부가 12.3을 넘어 개혁 입법을 끝까지 밀려면 가장 든든한 엔진이 결국 당입니다. 당이 안에서 쪼개지면 아무리 국회 의석이 많아도 그 힘이 제대로 안 실려요. 그러니까 당원 결집을 흔드는 건 누구 하나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추진력 자체에 바람을 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압승 다음 날부터 굳이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합당과 연대를 다시 꺼냈습니다. 다른 당과의 연대 방법을 공론화하겠다고요? 저는 이게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굉장히 묵직한 경고라고 봅니다. 연대하면 커진다. 울산에서 이미 증명됐으니까요. 막혔던 합당을 이번엔 당원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다시 꺼낸 거예요. 처음에 제가 물었죠. 압승했는데 왜 못 웃고 있느냐고. 그런데 여기까지 내려와 보니 질문 자체가 한 단계 깊어집니다. 진짜 물어야 할 건 이겁니다. 왜 누군가는 이 압승조차 흔들고 싶어 하는가? 그 세 곳, 서울시장과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 처음엔 그냥 결집을 못한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보면 결집을 못한 게 아니라 결집이 차단된 흔적에 가까워요. 합당이 막히고 표가 갈리고 지지자가 나뉘고 그 끝에 딱 그 세 곳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우연히 3번 겹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그 3번이 공교롭게 모두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당원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막혔다는 것. 그게 이번 선거가 우리한테 남긴 진짜 숙제예요. 이제 시선은 전당대회로 향합니다. 진단은 끝났어요. 남은 건 고칠 걸 고치고 정리할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딱 2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 누가 1인 1표제와 결선 투표를 손보자고 먼저 입을 떼는가. 2, 누가 합당과 연대를 끝까지 밀고 누가 자꾸 토를 다는가. 이 두 장면만 겹쳐봐도
오늘 얘기한 구도가 화면에 그대로 뜰 겁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전당대회가 당원 주권을 다시 세우는 심판대가 될까요? 아니면 그 전의 일인 1표제가 먼저 흔들리게 될까요? 당원의 권리가 이길지 기득권의 계산이 이길지 이번 압승은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 흐름이 전당대회까지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하고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세요. 우리 당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